자, 지역사회 간호 대상 1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이 커먼과 펠로십,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계, 즉 단순히 사람과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인 동질성, 지리적인 경계, 즉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위치가 같아야 되고, 관심이 같아야 되고, 특성이 같은 이런 집단을 지역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공유, 사회적인 작용, 공동유대감, 요게 세 가지의 속성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되려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의 속성이 뭐다고? 지리적 공유,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유대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져야 지역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뭐 주민들 간의 교류를 말할 거고, 공동의 유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식보다는 좀 더 소속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주변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경계선, 기온, 온도, 산지, 평야, 해안, 뭐 이런 도시, 농촌, 어촌, 광산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인간이 모여있는 집합체, 인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남녀, 성별, 인종, 인구,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특성, 문화 심리적인 특성들, 그리고 인간 생활활동의 장이며 사회의 각종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소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는 이런 5가지 기능을 합니다. 경제적인 기능, 즉 물자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를 하니까 경제 기능을 하고, 그 다음 일반 지식,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죠. 사회화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규범에 순응하는 통제 기능도 하고, 그 다음 주민들이 이런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결속력과 사기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통합의 기능도 하고, 또한 질병, 사망, 실업 이런 상황에서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상부상조의 기능. 그래서 지역사회 기능은 5가지. 경제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참여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치도 만들어내고 규범도 순응하고, 공동으로 사기를, 결속력을 가지고 상부상조도 하고, 이런 기능 5가지. 자, 지역사회의 속성은 3가지가 있었어요. 지리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공동유대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B급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능은 5가지. B급입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기능, 규범순응, 통제기능, 결속력, 참여, 통합기능, 조력, 필요한 상황에서 조력해준다. 상부상조의 기능. 이런 지역사회의 특성은 분리성, 독특성,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래서 지역사회는 구조적인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분류할 때 구조적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공간적인 관계에서 모여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때요? 지금 우리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구조적 지역사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유 없어 그냥 모여 있기만 하다면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왔다. 이유 없이 같이 모여 있지만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집합이고, 그 다음에 늘 존재하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친근감, 공동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대면, 공동체, 가족, 이웃, 교민회. 지리적인 특성이나 기후, 환경 변화에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고산지역이다, 호반지역이다, 그리고 토양오염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지역이다, 이런 게 문제 공동체. 어떤 문제? 생태학적인 문제 공동체다.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 시군구, 읍면 이런 게 지정학적 공동체다. 그리고 학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서 모여진 공동 집합체. 교육을 하고자 모여졌다. 병원, 학교. 치료를 받고자 모여졌다. 병원. 예.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모였다. 교회. 뭐 이렇게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 집단을 조직이라 하죠. 자, 그리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범위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문제 해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모여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 중에서 뭘까요? 구조적인 지역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집회 어느 공동체일까? 문제 공동체인가요? 문제 해결 공동체인가요? 문제 해결 공동체라 할 수 있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생태학적 문제와 일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여 있다면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다.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 요게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충분히 이제 출제 가능한 내용인데 구분하는 문제 있죠. 특히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집합체하고 조직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조직이고요. 목표가 없으면 집합이에요. 그저 모여 있는 건 집합입니다. 그래서 뭐 뇌졸중 위험 집단 이랬는데 조직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보건소나 병원이나 교회나 이렇게. 자, 기능적 지역 사회는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 나타난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집합체인데 동일한 요구를 가졌다. 즉 주민의 일반적인 공통 문제나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나 특수의미 공동체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인 지역 사회이면서도 기능적인 지역 사회일 수는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공동체,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의 활용 범위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자원공동체.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공동체이면서 자원공동체일 수 있죠. 감정적 지역사회는 소속과 특수흥미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속은 이런 지연, 학연, 혈연들을 말하고 특수흥미 공동체는 취미로 모인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로 출제가 되는 건 구조적 지역사회가 되겠죠. 구조적 지역사회에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나 문제 해결 공동체를 질문할 수 있다. 자, B급입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활동. 지역사회 간호활동에 간호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사회 그 직접 간호활동하고 간접 간호활동이 있어요. 접근성에 따라. 직접 간호활동은 이 환자 옆에 또는 지역사회 주민 옆에서 직접 전달하는 간호를 말하죠. 지역사회 간호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 그래서 예방접종, 투약, 처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직접 간호는 직접 간호를 위한 준비, 조직, 설치, 감독하는 거를 말하죠. 반직접 그리고 간접 간호는 관리, 연구, 정책 형성 이런 업무에서 발생되는 것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간호활동에 직접 간호활동이란 건강관리하는 거, 신체검사, 감염병 예방, 사고 예방 같은 보건교육, 안전관리, 하수, 또는 이제 급수, 이런 환경관리, 반직접 간호는 예방접종할 때 준비 조직 설치하는 거, 간접 간호는 예산
집행하는 거, 시설, 도구, 장비 준비하는 거, 기록 보고, 직무관계 수립하는 것들, 뭐 이런 정도. 이 정도 구분하시겠죠. 직접한 간접. 자,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들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직접 건강 상태를 사정한다면 직접 간호 제공이고, 교육한다면 교육자고,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조력하고 한다면 상담자고, 근데 옹호자, 대상자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대변자이며 옹호자.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아직 그 임용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활동 사례는 B급입니다. 그런데 요 키워드 옹호자다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기입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건 기입형이야. 기입으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요거 옹호자 출제될 수 있어요. 대상자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대변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하고 힘찬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4. 둘이 사는 거지. 근데 할머니가 당뇨병이 걸리셨네. 그래서 한쪽 눈이 잘 보이질 않으시네. 망막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찬이를 잘 돌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될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할머니가 안다, 힘찬이가 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셔서 주민센터 가서 요걸 좀 신청하세요. 이 신청을 해야 하죠. 공공부조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급권자라 신청해야 수급자가 돼. 그래서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옹호자입니다. 그래서 옹호자는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도적인 접근을 도와준다. 제도적인 접근을 도와준다 이렇게 봐야지.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와주면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휴가를 자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오시라 하면 됩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뭘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낮 동안에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다 뭐다?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도적인 접근을 도와준다. 홀로서기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접근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게 옹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하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또 뭐 있냐면 맨날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요 변화 촉진자. 자, 변화 촉진자. 요거는 22페이지에 있죠? 변화 상황에 작용하는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을 확인하고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조력한다. 변화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자기 것으로 굳히도록 집단 도움을 한다. 힘찬이는 고도비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만 하더라도 학교까지 걸어오거나 집에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면 좋겠다. 이랬는데 힘찬이는 잘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어때요?
변화를 시킨다. 행동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네,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죠. 이게 변화 촉진자. 그래서 동기부여. 스스로 행동을 하도록.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를 하도록. 행위의 변화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말해요. 변화 촉진자는 대상자가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자, 옹호자는 대상자가 정보를 알도록, 제도적인 정보를 알도록 도와주는 거. 요게 옹호자이고, 변화 촉진자는 대상자가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변화 촉진자예요. 이해 가시죠?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하죠. 자기 것으로 굳히도록 집단에 도움이 된다. 변화 수행에 도움이 된다. 동기부여를 한다. 이런 거죠. 힘차다 걸어서 와. 걷게 되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근력도 늘어나고 대사도 증진되니까 비만이 괜찮아질 거야. 걸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 촉진자. 그리고 자, 그 외에 또 여기서 사례 관리자가 있어요. 사례 관리의 요구를 확인하고 요구 과정 그리고 간호 계획 감독 평가를 한다. 요 최근에 와서 이 사례 관리자도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데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모니터링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떤 문제가? 요즘에 자꾸 간흡충증 간흡충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호숫가에서 낚시를 계속 하는데 민물고기를 자꾸 먹는 사례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도 하게 했고 약도 먹게 했고 치료도 하게 했고 그래서 이게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야 교육은 뭘 해야 되겠어요? 민물고기를 회로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회로 먹나 안 먹나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까지가 사례 관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으면 요거를 발견했으면 조치를 취하겠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모니터까지 해요. 지금 계속 그렇게 먹고 있나 안 먹나 평가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팔로우하는 것까지가 사례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리자, 감독 업무 관리, 조정자, 요구에 대해서 다른 요원과 의사소통하는 조정자,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협력자,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접촉에 도움이 되는 교섭자, 그리고 건강관리 책임자이면서 연구자, 1차 간호 제공자, 자원 의뢰자, 역할 모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를 보고 사례 22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뭐 근육 주사를 한다, 손가락 관장을 한다, 정맥 주사를 한다 이런 건 직접 간호 제공이죠. 그다음에 교육자 건강 검진을 한다, 생활 습관 조정을 한다, 질병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한다. 또 상담자 주민들을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냥 공감이죠. 꼭 안아드리고 싶었다, 꼭 안아드렸다 이런 것들 고맙다고 하셨다. 상담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 피대상자를, 피상담자를 그저 그냥 받아주는 거, 에? 마음으로. 그러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대상자를 도와준다. 대상자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는 안아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 예. 의뢰자, 보건진료소에서 해결하기 힘든 건강 문제를 인근에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변통을 싣고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갔어. 뭐 이런 이야기. 자, 사례관리자. 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적절한 자원을 소개했고 연계했고 결과까지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민물고기 회 반찬을 정기적으로 만든다. 이런 노씨 이야기를 듣고 민물고기 회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고 간흡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검사도 했고 치료도 받았고 치료의 결과를 모니터링까지 했죠. 그래서 발견하고 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사례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이건 되게 그런 형태의 사례관리자 최근에 와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서비스 전달 중심의 역할로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찾고 조정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인데 자,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CT를 찍어봐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CT 찍도록 도와줬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협력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하고 협동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중개자, 교섭자, 사례 발굴자. 사례 발굴자는 사례만 발굴하는 것을 말해요. 지도자, 변화 촉진자. 변화 촉진자. 오래된 나쁜 건강 습관을 변화하도록 동기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해서 뭐 하도록 합니까? 행동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거겠죠. 건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변화 촉진자. 자, 이장님들하고 운영협의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요.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 민물고기 생식 습관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들만 계시는 곳에 TV만 있어요. 그래서 율동체조, 태권체조, 걷기 모임, 건기 모임이 아니라 걷기 모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죠. 그래서 걷게, 운동하게, 활동하게 도와줬다. 변화 촉진자. 옹호자의 역할. 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그 보건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알려줍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운동, 절주, 비만 이런 이제 생활 행태 개선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제도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도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은 옹호자다. 그런 제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옹호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할들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옹호자, 하나는 변화 촉진자, 그리고 사례 관리자. 그 정도가 B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과정. 지역사회 간호 과정하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A급들이라 그랬어요. 토탈 다 A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27페이지. 자, 지역사회 간호 과정 가겠습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정, 진단 단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계획의 첫 단계가 목표 설정, 그리고 수행 평가 합니다. 자, 사정의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 기준 지침 확인, 그리고 진단할 때 우선 순위를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우선 순위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사정의 기본 원칙.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사정을 하는데 주민의 개인의 문제보다는 지역 주민 전체에 초점을 두죠. 그리고 의료인 전문인의 판단이 아니라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정의 기본 원칙에서는 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구에 맞춰서 사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강점을 파악해야 된다. 강점을 파악해야 된다. 주민의 요구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이 주역 사회의 강점을 사정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할 때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도자나 보건의료인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거죠. 예. 자, 양적, 질적 자료가 다 필요합니다. 양이 더 중요합니까? 질이 더 중요합니까? 양 위주로, 질 위주로? 그래서 질적인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정을 할 때. 자, 요구 중요하다고 그랬고, 강점 사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자료 수집하고 질적인 자료들까지 확인해야 된다. 자, 자료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의 목적은 간호를 제공할 때 이용할 수 있게 지역사회의 정보를 조직화, 체계화한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선택과 자료 수집 방법, 자료 확인,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되죠. 건강 문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어느 범위만큼 할 건가 이게 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 조사, 직접 간접, 기존 자료는 간접 자료겠죠. 그리고 직접 자료 수집이 있다. 자, 자료 수집의 간접, 직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많이 출제될까요? 네, 직접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되겠죠. 자료 수집을 할 때 지역 특성, 인구 특성, 지역 주민의 수, 연령, 성별, 교육, 결혼, 종교, 경제, 그리고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인구 증가율 이런 것 특성과 건강 상태, 이 건강 상태니까 특히 유병률과 발생률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유병률 발생률의 지표와 건강 행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외 환경에 대한 특성과 지역사회 자원, 인적 자원, 보건의료 자원, 사회 자원, 정치 자원, 기타 자원들 이렇게 자료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에는 간접 자료, 기존의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센서스나 인구학적인 생정 통계 자료, 또는 건강 기록 자료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정보 수집을 합니다. 설문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담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인데 뭐를 이용한다? 구조화된 또는 이제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여 관찰, 의식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방법, 지역사회 가치, 규범, 신념, 권력 구조,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가치나 규범이나 신념, 권력 구조나 문제 해결 과정에 정보 수집을 할 때 필요한 정보 수집, 자료 수집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관찰을 이전에는 그저 관찰하기라고 했는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시찰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관찰하기에서 분류가 된 게 시찰은 걸어 다니면서 차창밖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죠? 차창 밖에 조사를 하는 게 시찰이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참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여를 왜 한다? 이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이들의 어떤 신념, 이들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참여하더라. 그래서 네,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저 그냥 참여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 규범, 신념, 권력구조,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또는 사회사업가 등을 만나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걸 정보원의 면담, 정보원하고의 면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보원의 면담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료 수집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원하고의 면담도 할 수 있어요. 차창밖 조사는 그야말로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면서 창문 너머를 걸어 다니면서 또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찰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 또는 교통수단, 각종 의료기관, 환경상태 이런 것들 봅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방법,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5가지 툭하면 출제가 되는 A급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료 수집의 예, 차창밖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들, 역사, 인구, 인종, 가치 신념, 하위 체계들, 인식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시면 자 보건교사는 학교 주변 이런 형태로 사례가 나오는데 학교 주변을 걷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둘러보면서 주택 쓰레기 처리 상태 쭉쭉쭉 지역의 경계, 교통, 생활 리듬 등을 관찰하였다. 자 이건 기읍. 자료 수집 방법은 뭡니까? 기읍. 자료 수집 방법. 그렇죠. 차창밖 조사. 그리고 보건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면담하거나 질문지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 직접 면담했다. 요거는 이유는 주요 정보 제공자와의 면담이겠죠.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디귿은 자료 수집 방법 뭔가요? 설문지 조사이겠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식 행사에 참여해서 관찰을 하였다. 이건 뭐예요? 그쵸. 이것도 참여 관찰. 또 학교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지도자나 지역 유지를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수집한다. 주요 정보 제공자와의 면담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통계자료, 회의록, 건강기록, 연구 논문의 자료를 이용했다. 요건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되시겠죠? 자, 이런 2차 자료. 2차 자료가 뭐였어요? 간접, 직접? 간접 자료죠. 간접 자료. 즉 여기서 건강기록, 연구 논문, 통계자료, 회의록 이런 것들 이렇게 2차 자료. 이런 2차 자료의 장점. 아주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대규모 조사 자료인 경우가 많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건강 문제를 도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역 대표성이 낮고 자료 가공을 위한 유연성이 적고 자료 접근이 어렵고 관심을 가지는 항목은 또 찾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규모가 너무 커서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 수집은 그 예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간접 자료 수집은 2차 자료로서 장점, 단점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모두 A급.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런 자료를 쭉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 자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 분석 단계가 첫 번째 분류 단계. 수집된 정보를 특성별로 범주화 시키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예를 들어서 인구의 특성, 건강의 특성, 환경의 특성. 이렇게 특성별로 범주화 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범주화 시켰다. 그런 다음에 요약 단계.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요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유형별 분포라고 해서 71.3%가 알츠하이머였다. 이렇게 중등도별 분포라고 해서 알츠하이머의 중등도가 제일 높았다라고 해서 치매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요게 표, 그림, 그래프 등을 작성해서 자료를 요약하는 걸 요약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확인 비교. 뭐 불일치나 누락된 자료, 갭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더 필요한 자료가 뭔가 이걸 자료 정리를 하는데, 전국 규모나 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과거의 통계치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악성 신생물이 2006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훨씬 더 증가했고, 심장질환도 증가했고, 뇌혈관 질환은 줄었고, 폐렴도 증가했네? 뭐 이런 형태로. 요게 확인, 비교 단계가 됩니다. 자, 확인, 비교하고, 이제 마무리 결론 단계. 결론 단계 하나 더 있어요. 결론 단계 해서 가장, 결론 단계가 빠졌네. 결론 단계 해서 4단계로 정리가 돼요. 분류, 요약, 확인, 비교, 그리고 결론 단계.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A 지역의 알츠하이머하고 우리 지역의 알츠하이머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어요. 요거 어느 단계? 응? 요약 단계? 아니, 하나만 결정해야지. 요약이랑 확인 비교가 아니라. 어느 단계? 요약 단계. 그쵸.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해. 이거 타 지역하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은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조금이야. 근데 우리 지역은 알츠하이머가 40%를 넘어섰네? 여기는 17%인데 여기는 47%인 거죠. 비교하고 있죠. 몇 단계예요? 비교 단계, 3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단계는 단지 요약 단계는 우리 지역에서만 표현이 된 걸 말해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1단계, 분류 단계. 자, 다시. (1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했어. 이 문제 내면 많이들 틀려요.
1단계에서 쭉 자료 수집을 했더니 당뇨 환자도 뭐 몇 퍼센트 있었고 치매도 이렇게 몇 퍼센트 있었고 뭐 고혈압도 얼마 이상 있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또 이렇게 다를 거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막 다를 거고 엄청 자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요약해야 되겠네. 예, 요약해야 되겠네. 자, 당뇨는 보니까 당뇨 여기다 그럴까? 그래서 2단계. 자, 당뇨는 전체의 15%. 25%. 자, 그리고 치매는 전체의 47%. 고혈압은 12%. 고혈압. 자,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요약 단계겠죠? 어? 이거 비교인가? 요약이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거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 60대 연령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47% 치매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단계에서 옆 지역 A 지역은 보니까 치매가 이게 17%인데 우리 지역은 치매가 47%네. 이렇게. 이건 뭐예요? 비교한 거죠. 또는 10년 전하고 비교를 했더니 17%였는데 현재는 47%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비교죠. 그래서 비교 확인 단계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한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또 과거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 지역이지만 과거의 건강 상태 형태랑 얼마나 달라졌나. 뭐 출생률도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성 질환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확인 비교 단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데 1단계하고 2단계도 혼란스러워해. 1단계는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여서 요거 분류하고 인구 특성을 건강으로 분류하고 연령으로 분류하고 자원으로 분류해 놓는 거. 그럼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지. 자, 요건 당뇨, 요건 치매, 요건 고혈압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전체 연령에서 이만큼이 60세 이상, 그 다음이 50세 이상, 그 다음 해가지고서 출생률이 이렇게 작더라. 이렇게 연령별로도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요약이에요? 이거 요약이 아니야. 이건 분류야. 아니 이거는 건강을 분류했고 이건 연령으로 분류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강은 건강대로 연령은 연령대로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건 분류 단계예요. 범주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분류합니다. 분류를 건강별로 연령별로 범주화 시켜 놓고 이 전체에서 요약 당뇨는 몇 퍼센트, 뭐 고혈압 몇 퍼센트, 치매는 몇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특성별로 자료를 요약해 놨다면 요거는 요약 단계. 그리고 요약하고 과거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다면 비교 단계. 이렇게 돼요. 엄청 헷갈려. 사실은. 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주로 기입형으로 출제되겠죠. 요 A급입니다. A급이고 최근에 와서 여러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 무슨 단계야?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임용에서도 출제될 내용이죠. 자, 임용 A급 자료 수집 방법 요거 출제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A급이긴 해도 이게 출제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 형태로 뭐가 자료 분석하는 거 자료 분석 단계 어느 단계예요? 이거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A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내려요. 진단은 난다. 국미간호협회에서 실제 건강 문제, 잠재적인 건강 문제 이런 형태로 난다 간호진단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25년도 대비해서 출제가 됐죠. 오마 분류 체계. 25년도에 꼭 나올 거라 그랬어요. 오마. 오마 출제가 됐고요. 국제간호 실무나 가정간호 분류 체계도 활용될 때가 있어요. 이건 25년도 출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수르륵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작년에 엄청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예문을 많이 연습했어요. 자, 오마 진단 분류는 이렇게 4 수준으로 4단계 수준으로 진단합니다. 먼저 영역을 나누고 1진단 1수준, 그 다음에 문제의 수준, 그 다음 수정인자 수준, 증상 징후 수준 이렇게 4수준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중재하고 결과 정리하는데 수준 정리 4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1수준에서 환경 영역, 대상자, 가정, 이웃 이런 광범한 지역사회 물리적인 자원, 물질적 자원,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 심리사회 영역, 행위, 감정, 의사소통, 관계, 발달 양상 이런 12개 문제, 생리 영역, 그리고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이렇게 분류를 하죠. 수준 2에서 문제 영역, 청각, 시각, 언어, 말, 구강, 건강, 인지, 의식, 통증 이런 것들은 신체 영역, 영성, 슬픔, 정신 건강, 성적 관심, 사회적인 접촉, 대인관계, 의사소통, 심리사회 영역. 의사소통은 심리사회 영역입니다. 그리고 학대가 심리사회 영역이에요. 그리고 영양, 수면, 휴식, 개인위생, 약물 오용이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죠. 그리고 수입, 위생, 주거지, 수입이 환경 영역이에요. 수준 2, 수준 3. 대상자가 누구냐? 개인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문제의 심각성. 그러니까 수준 3에서는 세 번째 수준에서는 2가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와 문제의 심각성. 즉 잠재적인 장애이냐? 실제적인 장애이냐? 아니면 건강 증진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자, 마지막 수준 4번째 문제별 증상과 징후. 그래서 증상이라 그러면 심톰 주관적인 거죠. 징후 사인이라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죠. 그렇게 4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역의 수입이라 그러면 낮은 수입, 수입 없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회심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환경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수입에 해당되니까 환경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증상 징후를 보고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영역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위생은 구분하실 거고 주거 구분하실 거고요. 이웃 직장의 안전. 자, 안전이 어느 영역에 해당된다? 환경 영역에 해당이 돼요. 안전이. 그래서 범죄율, 방치된 동물들, 불안전한 놀이 지역, 위협적인 폭행, 교통수단의 위험 이런 것들이 환경 영역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심리 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소통. 서비스 선택이나 절차를 잘 모르고 서비스에 불만족이고 언어 장애가 있고 즉 언어 장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요즘에 다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 가족인데 엄마가 베트남인이고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이 제도를 잘 몰라. 그러면 어느 영역의 문제예요? 심리 사회 영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냐? 의사소통의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장애, 교육적인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심리 사회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접촉, 그리고 역할, 대인관계, 영성 자료들이 심리 사회 영역에 해당이 되죠. 슬픔, 정서, 성적 관심, 돌봄, 무시, 학대, 성장 발달까지. 성장 발달도 사회 심리 영역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성장 발달이 생리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리 영역이 아니라 사회 심리 영역이다. 요것도 헷갈려. 예를 들어서 체중키, 두위가 비정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기가. 그러면 이거를 생리 영역에 넣느냐 아니면 사회 심리 영역에 넣느냐 이런 거예요. 어디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사회 심리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되는 거 이런 거 좀 표해 놓으셔야 돼. 이런 게 혼돈이 되겠지? 발달 검사의 비정상적 결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DDST 검사를 했는데 지연이 되었다. 어느 영역이에요? 심리 사회 영역이다 이런 거지. 연령에 맞지 않은 행위 이런 거. 자, 생리 영역이다. 생리 영역들 청각, 시각, 언어, 말, 구강, 인지, 동통, 의식, 피부, 신경, 근육, 호흡, 순환, 소화, 수분, 배뇨, 배변, 생식, 임신. 자, 생리 영역에 여러분들이 포함 안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임신, 산후,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임신, 산후, 감염성 질환들은 생리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럼 뭐하고 혼돈이 되느냐면 임신, 산후조리 하는 거를 건강 관련 행위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임신이나 산후조리 하는 건 어느 영역이다? 생리 영역에 포함됩니다.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다. 영양, 그러니까 힘찬이가 고도 비만이야. 자,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죠?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죠. 비만이니까. 근데 생리 영역으로 많이 집어넣죠. 키, 몸무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양에 관련한 문제고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수면 휴식, 신체 활동, 개인 위생, 약물 오용. 약물 오용을 또 어디다가 많이 집어넣냐면 심리 사회 영역에 많이 넣어요. 약물 오용은 건강 관련 행위 영역입니다. 자, 임신하고 산후조리는 어느 영역이었어요? 생리 영역이었죠. 그런데 가족 계획은 어느 영역이야?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에요. 그래서 피임을 한다든지 피임 방법을 선택한다, 가족 계획을 해야 된다, 성간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심리 사회 영역이 생리 영역이 아니라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혼돈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족 계획들 그러니까 가족 계획 방법에 대한 부적절한 불충분한 지식. 이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피임 방법을 모른다. 예, 이런 것들은 건강 관련 행위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관리의 예방, 규칙적인 실패, 치료에 대해 치료를 못한다, 의료인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요거 건강 관련 행위 영역, 투약을 지키지 않았다, 부적절하다, 그다음 적절한 재보충은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투약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건강 관련 행위 영역들입니다. 자, 고혈압 약물을 처방을 해줬는데 약물을 복용을 잘 하질 않아가지고 혈압 관리가 잘 안 된다. 들쭉날쭉 해가지고 병을 자주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있는 분은 어느 영역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인 거죠. 그래서 혈압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만 보고 생리 영역으로 넣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건강 관련 투약이니까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사례를 보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당이다. 생리 영역이지. 불완전한 주거, 환경, 의료급여 비율이 높다. 환경, 수입입니다. 가족 결손력, 지지 자원이 부족하다. 예, 심리사회 영역, 통증 호소율이 높다. 생리 영역, 흡연자, 음주자 비율이 높다.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오마 체계에서 중재를 한다면 보건교육, 처치하고 사례관리하고요. 감독, 감시합니다. 자, 이래서 문제의 평가 척도로 지식, 행위,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5단계를 나누어서 지식이 없다. 최소의 지식, 기본 지식, 적절한 지식, 우수한 지식에 따라 5점. 5단계. 부적절한 행위, 거의 부적절하다. 보통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지속적으로 적절하다. 5단계. 극단적인 증상 징후에서 증상 징후 없음까지 5단계. 지식, 행위, 상태에 따라서 5단계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게 오마 체계에서의 평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하고요. 진단했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왔어. 고혈압의 약물의 문제 또는 낮은 이런 낮은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예, 랑카스터 기준으로, 한론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다가, 자, 패치 모형에서의 우선순위에서는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개발을 했죠.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의 변화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건강 문제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로 건강 문제의 중요성, 즉 상병, 사망 얼마나 광범하게 유포된 문제인가, 광범하게 유포된 전국 평균이 비교 지역보다 높은가, 행위와 건강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나, 또는 건강 수준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 그래서 건강 문제의 중요성은 이렇게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돼요. 문제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되더라. 건강 문제의 변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건강 문제가 얼마나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사망률을, 상병률을 감소시킨 경험이 있나? 건강 결정 요인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나? 이런 이제 변화 가능성을 보는 거. 그래서 패치 방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은 뭐다? 중요성과 문제 해결 가능성. 이건 A급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래서 패치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1단계 건강 수준 위험 요인의 목록을 작성해. 건강 문제들, 심장 질환의 위험한 행위 요인은 흡연, 비행위 요인으로는 일자리 부족, 스트레스란 얘기죠. 자동차 사고, HIV 감염, 살인, 영아 사망, 여기에 관련된 행위 요인하고 비행위 요인을 쭉 정리를 하고 이 중에 이제 문제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겠다 이거죠. 문제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즉 크기가 크고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성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변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장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간단하다. 제한점으로서 기준 척도의 점수 부여 기준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좀 제한이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패치의 우선순위 설정은 뭐하고 중요성과 심각성,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는 여기에다가 패치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일치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주민의 관심도가 추가가 된다. 브라이언트가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패치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란 기술적 해결 가능성과 같겠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주민의 관심도가 추가가 된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기준도 매우 중요한 A급이에요. 기준에 결정 기준, 결정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점을 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자, 우선순위 결정의 예, 노인의 낙상, 만성질환, 노인 인구 증가, 불규칙한 운동 습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BPRS 방식. 이게 최다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BPRS. 지역사회의 서로 다른 건강 문제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개발 방법. 패치와 블라이언트보다 우선순위에서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도 점수는 자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좀 더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이려고 노력한 거지. A 플러스 2B 곱하기 C. 여기서 A는 건강 크기고 B는 심각성, C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의 크기, 뭘 보고 크기를 알지? 유병률 보고 알죠. 당뇨병은 몇 퍼센트, 고혈압은 몇 퍼센트, 유병률, 그리고 발생률 이런 것들을 보고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데 점수를 부여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직은 그래도 주관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문제의 심각성도 0에서 10점. 심각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긴급하다, 경중도다, 경제 손실이다,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정도로 심각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긴급하다, 경중도, 경제 손실, 타인의 영향, 이렇게 심각도를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추정 효과, 최대 효과, 최소 효과를 추정해서 점수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해결 가능성, 요게 이제 효과이겠지. 요 정도. 주민의 관심도 빠지고, 요거 가지고 BPRS 해보면 얼마예요? 5 곱하기 10, 5 더하기 10, A 플러스 2B, 그죠? 곱하기 C, 5. 이렇게 되겠지? 자, 어느 게 더 제일 점수가 높을까?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 전부 5네. 그러니까 어디에 사실 이게 전부 5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곱하기 C. 그러니까 곱하기 C. 어느 게 제일 영향을 크게 주냐면 사업의 효과가 제일 크게 줘요. 곱하기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제일 큰 것들이 사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BPR 방식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이 되겠죠. 자, BPRS로 끝나는 게 아니라 BPRS 여기 나와 있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크기와 심각도 4배호가 A 플러스 2B 곱하기 C, A 플러스 2B, 1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 사실 곱하기 C가 제일 높은 거 8이나 7이나 곱하기니까 이게 제일 높아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여기가 제일 높네요. 노인의 낙상. 네, 우선순위 1번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BPRS 다시 출제될 수 있어요. BPRS가 출제된 건 그 기준을 쓰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A급입니다. 그다음 피어리인데요. 프로퍼리티 적절성, 그다음에 이코노믹 경제성, 액셉트 수용성, 리소스 자원, 그리고 적법성 이렇게 5가지를 0점, 1점 요걸 곱해서 피얼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0, 1. 경제 타당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있다. 자원이 이용 가능성이 없다, 자원 가능 이용이 된다. 이렇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0점이 나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곱하기 제로. 이거는 이런 답이 나오면 이 사업은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1이 나오게 된다면 곱하기니까 그대로 수행을 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적법하지 않다. 응? 뭐 탄핵 가지고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예, 체포를 할까 말까. 이런 거죠. 적법하다. 체포한다. 적법하지 않다. 체포 안 한다. 이렇게 되겠지. 아니 법으로 따지면 되는 거를 그렇게 그냥 날린 거죠. 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BPRS 에다가 피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서의 우선순위가 아까 203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적법하지 않다 제로가 나오면 꽝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1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 PR의 목적은 실행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BPRS 방식으로
아무리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도 정치, 경제, 행정, 윤리의 이유 등으로 보건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와 보건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반드시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피열 과정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적절성, 경제 타당성, 자원 이용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 기타 우선순위 NIF 요게 올해 출제가 되었어요. 25년도 출제입니다. NIF의 우선순위 기준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뭡니까? 건강 문제의 크기와 해결 방법의 효과. 그래서 심각성이 빠졌지. 니즈 그리고 효과, 임팩트. 그래서 NI, 니즈와 임팩트. 필요한가? 얼마나 크길래 필요한가? 그리고 해결 방법의 효과, 임팩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평가해요. 그래서 자, 효과가 매우 좋다. 좋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효과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문제의 크기가 매우 높다, 보통, 낮음. 요렇게. 크기와 효과. 그래서 반드시 수행할 거, 그 다음에 시행 검토할 거, 연구 촉진할 거, 사업을 중지할 것,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고 해결 방법의 효과가 높을 때 반드시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크기가 작고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니프 방식으로 결정된 건강 문제에다가 프로그램 수행의 가능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나 이렇게 기준을 이용하는 거 클리어 방식. 커퍼시티 역량을 확인하고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 그 다음에 수용성 자원의 활용성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기준 클리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당분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요 아마 매년 또는 경년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꼭 기억해 놓아야 되는 A급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지역사회 간호 계획입니다. 쉬었다가 지역사회 간호 계획 정리해 볼게요.